자, 84페이지 보시면 중개보수의 범위, 한도 이런 거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거 보도록 합니다. 법정 한도라고 볼 수 있어요. 법정 한도. 이걸 넘겨서 받으면 걸리는 거예요. 근데 법정 한도가 주택일 때 하고 물건이 주택 외 물건일 때 하고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한도를 정한 게 틀려요. 그래서 이제 주택일 때는 국토교통부령에서 줄여서 국령 이렇게 합니다. 국토교통부령에서 대강을 정하고 더 들어가서 자 시도조례로 상한선을 또 정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오늘 받으신 게 이 시도조례표입니다. 이거. 주택 외 물건일 때는 다른 게 여기는 국토교통부령에서 상한선을 정하고요. 끝입니다. 그러니까 법정 상한선, 한도를 정한 게 여기는 사실은 시도조례가 적용되는 거고요. 여기는 요게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법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중개보수는 복비는 쌍방한테 각각 받는다고 되어 있고 그럴 때 한쪽한테 받을 수 있는 한도는 매매나 교환계약을 알선했을 때는 0.9까지 받을 수 있다. 1천분의 9까지요. 이렇게. 까지 받는 거예요. 1천분의 9, 0.9를 넘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임대차 등 나머지 거래를 알선했을 때는 1천분의 8까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1천분의 8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0.9까지 0.8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돼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고 이 범위 안에서 또 시도조례로 법정 상한선을 또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시도조례 보면 크게 이제 아래 위로 두 칸으로 나눠지는데 위에가 매매 교환 칸이고 밑에가 임대차 등 칸이고 이렇게 두 칸이에요. 두 칸. 매매 교환 칸 가면 여기서 거래 금액대에 따라서 5천 미만이냐 5천 이상 2억 미만이냐 2억 이상 6억 미만이냐 이런 식으로 칸이 막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최고 요율과 한도 금액을 정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최고 요율이 이거보다는 줄어 있어요. 보통 0.6, 0.5, 0.4, 0.3 이런 식으로 돼 있고 한도 금액이라고 해서 25만 원, 뭐 8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한도 금액까지 정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시도조례표는 뭘 정해놓은 거냐? 시도조례표는 두 가지를 정해놓은 겁니다. 최고 요율하고 한도 금액하고. 그래서 시도조례표를 다른 말로 요율 및 한도액 표라고 부르기도 하고 요 두 가지를 정해놨으니까 요율 및 한도액 표. 우리끼리 부를 때는 그냥 요율표 이렇게 요율표 이렇게 부르죠. 사무실에다가 이 요율표를 걸어두게 돼 있단 말이에요. 복비 계산하는 것 때문에 손님들 알라고. 그러니까 주택일 때는 국토교통부령이 진짜 법정 상한선이 아니고요. 더 줄여놨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가 중요하죠. 이렇게. 그래서 교재에서 보시면 가로 3번의 동그라미 1번에 이제 보면 기억번이 있습니다.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와 실비의 한도 등에 관해서는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특별시, 광역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특별시, 광역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한다. 요게 뭐냐면 요 얘기입니다. 법에는 요 범위 안에서 요걸로 정한다 이렇게 정해놓은 겁니다. 기억번이. 자, 니은번 갑니다. 니은번 별표입니다. 중요합니다. 시험은 주로 니은번이 나와요. 자,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의뢰인 쌍방한테 각각 받되 이렇게 돼 있죠. 복비는 매도인한테 받고 매수인한테 각각 받습니다. 이 말은 매도인한테는 복비를 100만 원 받고 매수인한테는 50만 원 받고 그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쌍방한테 똑같이 나눠 받는 게 아닙니다. 따로따로 받습니다. 그러면서 그 일방한테 받을 수 있는 한도는 둘째 줄 한도는 매매 교환의 경우는 거래 금액의 1천분의 9 이내 임대차 등의 경우는 거래 금액의 1천분의 8 이내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도 나오면 한쪽한테 받을 수 있는 한도를 얘기합니다. 이거 다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매매 교환 쪽이 좀 셉니다. 0.9 임대차 등이 좀 약합니다. 0.8 국토교통부령의 내용이 시험에서는 중요합니다. 방금 전에 니은번 동그라미 친 거죠. 근데 사실은 법정 한도를 다루는 측면에 봤을 때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법정 한도는 이거예요, 실제. 그러니까 실제 법정 한도는 0.6, 0.5, 0.4, 0.3 요것이 진짜 법정 한도입니다.
근데 시험에서는 요 조문을 많이 물어보니까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 거예요. 시험에서는.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요것은 0.6, 0.5 이게 진짜 법정 한도인데 요것은 암기하는 게 아닙니다. 시험 문제 내는 사람이 줍니다, 이거. 시험 문제 낼 때 이 표를 주면서 내요. 계산 문제 낼 때 냅니다. 그러니까 이건 암기하는 건 아니고, 아, 요게 실제는 조례표가 의미가 있구나. 실질적인 법정 한도는 요걸 얘기하는구나. 그래서 여기서 시험에서 중요한 것은 이 시도 조례표가 우리나라에 17개나 돼요. 서울특별시 조례부터 시작해가지고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종특별자치시 조례까지 17군데 된다고. 이제 뭐가 문제가 되느냐, 시험에서는. 은평구에 있는 부동산 사장님이 예를 들어서 경기도 요 고양시, 일산에 있는 아파트를 중개했습니다. 그럼 적용되는 조례는 경기도 조례가 적용되느냐, 아니면 서울시 조례가 적용되느냐, 그게 문제야. 사무실이 어디 있죠? 서울, 은평. 물건지는 어디입니까? 고양시, 일산. 어떤 조례가 적용될 것 같습니까? 고양시 조례, 여기서 시는 요 글자를 보세요. 도 앞에 와 있죠? 고양시가 도 앞에 오던가요? 도 앞에 시가 있잖아요, 이거. 그럼 어떤 시요, 이거?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세종, 경기도. 이렇게. 요 시라고 하는 건 광역시나 특별시 얘기하는 거예요. 요 고양시가 어디 요 축에 끼어? 도 앞에 어떻게 오냐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한 시도 할 때 그 도 앞에 온 시는 특별시, 광역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고양시, 일산에 있는 물건, 아파트다 그랬을 때 적용되는 조례는 경기도 조례가 말이 될 수 있어. 고양시는 아니고. 그것도 되게 오해를 많이 해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도 앞에 시가 와 있잖아, 지금. 그런데 경기도 조례 아니에요. 서울시 조례, 서울시 조례. 무조건 사무실 따라갑니다. 이게 시험에 10번 이상 나온 거예요, 사무실. 만약에 물건지를 따라가 버리면 은평구에 있는 부동산 사무실 일지라도 17개 시도 조례표를 싹 걸어놔야 돼. 왜? 은평에 있는 부동산 사무실에서 부산에 있는 아파트 중개할 수도 있잖아. 그럼 부산에 있는 아파트 중개했을 때 그러면 부산 조례가 적용되나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17개를 걸고 있지 않잖아요. 어느 조례만 겁니까? 서울시 조례. 무조건 뭐 따라갑니까? 사무실 따라갑니다. 사장님 따라갑니다. 요것이 제일 중요하죠. 시험에서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택 외 물건으로 갑니다. 사실 가만히 보면 주택 쪽보다 주택 외 물건일 때가 이쪽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주택 외 물건이다 그러면 어떤 게 있어요? 주택 빼고 상가도 있죠. 또요. 토지 같은 것도 있죠. 공장도 있죠. 오피스텔도 있죠. 임목도 있죠. 하여간 주택 빼고 싹 들어갑니다. 이쪽에. 그럼 주택 외 물건이다 그러면 법정 한도를 어떻게 정해놨는가? 예? 요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해놨다고 그랬죠? 이거 중요하다고 그랬죠? 자, 국토교통부령에 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가면 주거용 오피스텔일 때하고 이 말은 이제 조문에 나와 있는 건 아닌데 주거용 오피스텔과 나머지로 딱 나뉩니다. 여기서. 그럼 주거용 오피스텔이 들어가면 요게요. 매매나 교환 계약을 알선했을 때는 0.5까지 받고요. 0.9인데 여기는 줄었네요. 0.5. 임대차 등 임대차나 전세라든지 저당 설정 나머지 거래 알선했을 때는 0.4%까지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뭐일 때요? 주거용 오피스텔. 요렇게 돼 있다고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지금. 예? 그죠? 여기서 예. 요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요거. 자, 이것은 시험에서 이 조례표를 준다고 그랬습니다. 암기할 필요가 없어요. 암기하셔야 돼요, 이거는요.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있어야 됩니다. 왜냐? 법이에요, 법. 국토교통부령도 법이에요. 여러분 시험법에 들어가는 법이라고. 그러니까 이거 주지 않아요. 여러분 머릿속에 있어야 됩니다. 근데 보시면 매매 교환 쪽이 좀 세죠? 임대차가 좀 약하죠? 바뀌면 안 됩니다. 최근 시험 문제도 임대차 등 하면서 0.5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옛날 시험 문제 이거 바꾸는 거 많고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서 주변에 비슷한 게 있을 때 그 바꾸는 게 많다고 바꾸는 게. 이거 중요합니다. 근데 핵심은 뭐냐? 그럼 도대체 주거용 오피스텔을 뭘 주거용 오피스텔이라고 하느냐?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기준이 뭐냐면
네 가지 조건을 갖추면 주거용 오피스텔이 들어갑니다. 그 네 가지가 뭐냐면 85제곱미터 이하여야 돼요. 전용 면적 기준입니다. 전용 면적이 85 이하면 우리 교재 다 있어요. 쓰실 필요 없어요. 전용 면적 기준을 하게 되면 그죠? 32평 아파트예요. 그 적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85 이하이면서 그 다음에 입식 부엌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화장실이 있어야 됩니다. 수제식 화장실. 그 다음에 목욕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네 가지를 몽땅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주거용 오피스텔 쪽에 들어갑니다. 네 가지를 몽땅 다 갖추고 있을 때. 그러면 이런 주거용 오피스텔 쪽에 들어가면 매매 교환일 때는 0.5, 임대차 등은 0.4까지 받을 수 있다라고 법이 돼 있어요. 이렇게. 이걸 이쪽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중요한 겁니다. 그죠? 네 가지. 예. 이 네 가지 기억하면 좋은데, 그 네 가지 이제 85 이하 뭐 부화 뭐 이렇게 돼 있죠? 예. 이게 뭐냐면, 자, 의미는 85명이나 되는 부하 있죠? 부하. 두목이 부하 목을 쳤어. 85명 부하 목을 쳤다고요? 어떤 두목이? 그 정도 돼야 두목하는 거예요. 북한에 그 김정은 있잖아요. 둘째 아들이잖아요. 둘째인가 뭐 하여간 형 아니죠? 둘째들이 인물들이에요. 둘째, 셋째 이렇게 아래. 장남은 아무것도 안 해요. 물이요 물. 제가 장남이잖아요. 장남은 큰일을 못해. 희한하게 밑에 둘째, 셋째 이런 그죠? 그런 걸 발휘하는 거야. 우리가 봤을 때는 뭐 이상하게 막 하여간 뭐 폐륜적이고 막 이상하게 보지만 또 어떻게 보면 또 지도자인 거예요, 그게. 예? 네. 85명의 부하 목을 쳤다고. 예. 그게 그렇게 되면 0.5, 0.4 이렇게 된다고.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됩니까? 나머지로 갑니다, 또. 나머지 뭐가 있어요? 나머지는 어떤 게 나머지예요? 상가 이런 거잖아요. 토지 이런 거잖아요. 그 다음에 오피스텔 중에 업무용 오피스텔 있잖아요. 업무용 오피스텔 있을 거 아니에요. 오피스텔은 원래 업무용입니다. 근데 주거용 오피스텔로 구별되는 요 네 가지 조건을 몽땅 다 갖췄을 때가 여기 들어가고,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못 갖추면 이쪽으로 들어갑니다. 업무용으로. 이랬을 때는 0.9까지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씩 해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상가 매매를 알선했습니다. 그러면 최고 몇 프로까지 받을 수 있다고요? 0.9. 상가 임대차를 알선했습니다. 최고 몇 프로까지 받아요? 9입니다. 0.8 아닙니다. 0.8은 주택일 때나 나올 법한 얘기입니다. 나머지 물건에서는, 요 주택의 물건에서는 0.8이 없어요. 보시면 0.9밖에 없어요. 상가 임대차도 0.9입니다. 8이 아니고요. 업무용 오피스텔 같은 경우 매매를 알선했습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요. 최고 0.9. 업무용 오피스텔 임대차를 알선했습니다. 0.9. 4가 아니고요. 아시겠죠?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여기서 여러분들이 맞춰보시는 거예요. 전용 면적이 50제곱미터입니다. 그런데 부엌이 없어요. 화장실하고 목욕시설이 있습니다. 전용 면적이 50제곱미터고. 그러면 이런 물건에 임대차를 알선했을 때는 최고 0.4까지 받습니까? 0.9까지 받습니까? 9 이렇게 하는 겁니다. 4개 중에 하나라도 모자라면 이쪽으로 내려가 버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시험에서는 오피스텔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느 쪽인지. 예? 여기가 핵심입니다. 왼쪽보다 오른쪽이 훨씬 중요합니다. 자, 요게 법정 한도에 대한 겁니다. 그러면 자, 이제 우리 교재에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합니다. 84페이지. 동그라미 2번입니다. 동그라미 기억번. 주택의 중개 대상무료 중개에 대한 보수는 뭘로 정한다고요? 국토교통무료용으로 정한다. 요겁니다, 요거.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주택의 물건에 대해서는 시도 조례표가요, 있나요, 없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옆에다가 시도 조례 X라고 해 두셔야 돼요. 시험에서 주택의 물건 얘기하면서 국토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로 정한다. 시도 조례 나오면 이쪽은 무조건 X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니은번요. 거기서 A번입니다. 그 A번 앞에다가 주거용 오피스텔이라고 써두시고, 동그라미 A번 앞쪽에다가 주거용 오피스텔. 동그라미 A번 읽어봅니다. 오피스텔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고 상하 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 입식 부엌, 그 다음에 전용 수세식 화장실, 목욕시설 이렇게 돼 있죠. 85명의 부하 목을 쳤다고요. 두목이. 이러면 주거용 오피스텔이에요. 그러면 그 밑에요. 자, 셋째 줄 끝에 쌍방한테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매매교환은 1천분의 얼마요? 5. 임대차 등은 1천분의 뭐요? 4 범위 안에서 받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습니다. 여기까지 보시면 돼. 자, 지금 우리가 첫 번째는 보수 채용권 받고요. 두 번째는 법적 한도를 받고요. 이제 세 번째는 계산 문제를 봅니다. 계산 문제가 매년 한 문제씩 출제가 됩니다. 계산. 근데 계산의 가장 기본적인 걸 이번 입문과정에서는 할 겁니다. 당사자 간에 합의된 거래 금액이 있습니다. 거래 금액. 얼마 팔기로 했다는 거래 금액이 있으면 거기다가 요율을 곱합니다. 요율. 요율을 곱하면 아까 요율이 어디 나왔었죠? 아까 여기 0.6543 이거죠. 요율이죠. 최고 요율이죠. 한 가지 이해하실 것은 중개 사무실에 가면 이 조례표가 걸려 있어요. 걸려 있어야 됩니다. 지금 거기 나온 0.6이나 5나 4나 3은 최고 요율입니다. 그러면 실제 받을 때는 실제 이거 복비라고 하는 것은 두 사람이 약정해서 받는 거니까 이게 깎는다는 뜻입니다. 0.6이에요. 5천만 원 미만은 예를 들어서 그러면 5천만 원 미만이다 무조건 0.6%를 받는다는 뜻입니까? 아니에요. 0.6%까지 받을 수 있으니까 0.5나 0.4나 0.3도 될 수 있어요. 그게 깎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복비는 깎는다고 생각하셔야 돼. 우리 저기 식당에 가서 보니까 뭐 두루치기가 뭐 12,000원이야. 그러면 가서 뭐요? 깎아주세요 그래요? 그냥 무조건 12,000원이죠. 그건. 그런데 중개업소 갔을 때 여기 사장님은 분명히 이걸 부를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여러분들이 뭐라 그래요? 깎아주세요 하잖아. 그래서 깎아가지고 주고받는 겁니다. 원래 깎는 겁니다. 그런데 계산 문제에서는 깎는 게 아니에요. 계산 문제는 요 금액에 거래됐을 때 복비를 받는다면 최고 얼마의 복비를 챙길 수 있냐를 물어봐요. 최고 금액을 무조건 물어봐요. 시험에서는. 그러면 최고 보수 복비가 나오려면 뭘 곱해줘야지만 최고 보수가 나오겠어요? 가장 센 요율을 곱해야만 최고 복비가 나오겠죠? 그래서 복비 챙기면 최고 얼마까지 챙길 수 있어? 라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계산 문제에서는 무조건 무슨 요율을 곱해주더라? 시험 문제에서는 최고 요율. 그러면 산출액이 나오게 돼 있고요. 산출액과 뭘 비교합니까? 한도 금액을 비교합니다. 한도액을 비교해요. 이렇게 된다. 한도액 요거 어디서 봤었죠? 아까 조례표 끝에 보시면 요거 있었죠. 요거 25만 원, 80만 원 그렇죠? 오늘 나눠드린 그 한 장짜리 있잖아요. 그걸 지금부터 보셔야 돼. 거기에 보면 한도 금액이 25만 원, 80만 원, 뭐 30만 원 막 적혀 있는 거 나오죠. 주택에 대해서. 그렇죠?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산출액과 한도액 중에서 둘 중에 적은 금액까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나 관점은 자 매매입니다. 그 다음에 임대차 기본적인 거 두 가지를 볼 텐데 가만히 보니까 매매다 그랬을 때도 주택 매매일 때 하고 그 다음에 주거용 오피스텔 매매일 때 하고 상가 매매일 때 하고 이렇게 세 가지 관점에서 보셔야 됩니다. 주택이다 그러면 요걸 요게 적용됩니다. 요게 조례표가. 주거용 오피스텔 그러면 요게 적용됩니다. 머릿속에 있는 요게. 이건 줍니다. 자료를. 그 다음에 나머지다 상가다 그러면 여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고율이 이렇게 된 게 세 가지에 따라서 달라요. 임대차다 그랬을 때 이것도 보면 어떻게 돼요? 주택일 때 하고 그 다음에 주거용 오피스텔 하고 그 다음에 상가. 언제나 이렇게 세 가지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나머지 대표적인 거 상가로 보는 겁니다. 지금 업무용 오피스텔도 여기 들어가겠죠? 업무용 오피스텔 여기 들어가는 겁니다. 자, 빌라입니다. 조례표가 적용됩니다. 갖고 계신 그 표를 참조하셔야지만 계산을 할 수 있어요. 자, 2억짜리입니다. 빌라 2억에 계약을 하게 만든 거예요. 빌라 2억. 그럼 최고율이 몇 프로인가요? 최고율 몇 프로? 0.
최고. 5입니까? 4입니까? 0.4. 0.5 하신 분은 반성하셔야 돼요. 이건 2억 이상 쪽에 들어가죠? 2억 미만 쪽이 아니고. 이상이냐 미만이냐 이거 잘 아셔야 된다니까. 응? 자, 저는 아직도 지금 잊지 못하는 게 옛날에 어떤 학원에 처음으로 이제 강의를 나가게 됐어요. 근데 거기 그 학원은 이게 주차장의 지하에 있는데 기계식 주차예요. 그래서 거기 겨우 입구를 찾았어요.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에 빨간 글씨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2000cc 자 이상은 출입 금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딱 2.0이에요. 소나타. 들어가는 소리예요? 들어가지 말라는 소리예요? 이상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상. 일반인들은 이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근데 법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한 겁니다. 이게. 이것 때문에 막 법을 바꾸고 그래요. 이상 그러면 2000cc가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못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의미로 봤을 때는 뭐예요? 2.0 못 들어가면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망설이다가 들어갔어요. 갔더니 다 2.0이요. 이게 정확히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초과라고 해야지. 말이 좀 이상하죠, 그죠? 근데 어쨌든 2000cc 초과하는 경우는 초과 시 출입금지 이렇게 돼요. 이게 진짜 맞는 말이지. 진짜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이상, 미만, 그다음에 초과, 이하 이런 거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요. 그게 뭐 어떻게 보면 뭐 잘못된 건 아니에요. 미만이 왜 포함이 돼요? 이하가 포함이 되죠. 이하 이러면 포함이 되고 미만일 때는 아니 지금 설명해야 됩니까 그걸? 이상 그러면 이렇게 시커멓게 우리 학교 다닐 때 이렇게 보면 시커멓게 해서 위로 가면 이상 허옇게 해가지고 위로 가면 초과 이렇게 배웠잖아요 우리는. 시꺼멓게 해서 밑으로 가면요 이하 이렇게 이 포함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허옇게 해가지고 밑으로 가면요 미만 이렇게 배웠어요 저희 학교 초등학교 때. 예? 이걸 못하면 점수를 못 따요. 옆 사람한테도 묻기도 그렇잖아요 이게. 0.5 이런 사람은 크게 반성하시고. 얼마예요 그러면? 80이죠? 근데 이거나 전부 다 한쪽한테 받을 수 있는 거 얘기하는 거. 한쪽 이것도 한쪽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한쪽 여기 한도액 있던가요? 지금 보니까 졸업회 없습니다. 없는 칸도 있어요. 그러면 둘 중에 적은 거 이거. 그죠? 80만 원 받는 거 80만 원. 근데 문제에서 물을 때 쌍방한테 받을 수 있는 복비가 얼마냐고 쌍방을 물을 때가 있다고 쌍방. 그러면 이때는 복비를 갖다가 80 그러면 안 되죠. 쌍방한테 받을 수 있는 금은 160이라고 답을 하셔야 되지. 일방을 물어봤을 때가 80인 거죠. 여기 지금 나온 요거 80만 원 요건 얼마예요? 누구한테 받는 거예요? 한쪽. 문제에서 쌍방을 물어보면 곱하기를 하셔야 된다고. 안 하면 떨어진다고. 그런 어르신을 봤어 제가 옛날에 거의 그때 한 5, 6년도 더 된 것 같아. 한 5년, 6년 정도 된 것 같아 벌써 그렇게 되네. 근데 그 어르신이 한 거의 70 다 됐어요. 60, 한 6, 7 뭐 이 정도 되신 것 같더라고. 근데 한 문제 때문에 떨어졌어요. 다시 공부를 하게 되잖아. 그러니까 제가 그 학원 가게 나갔을 때 강사실에 아침마다 오셨어요. 그 목요일이었는데. 아침마다 오셔가지고 말씀하시고 들어가셔. 자기가 한 문제 때문에 떨어져서 다시 공부하게 됐다고. 그런데 중개사법에서 문제 중에 이게 나온 거야 이게. 쌍방, 일방 물어보면 쌍방으로 나왔는데 자기가 답을 이걸로 한 거예요. 그렇죠? 아는 걸 실수한 거죠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다시 1년을 공부하게 됐다고 원통해 하시면서 아침마다 들렸다 가시고 1년 동안 그렇게 똑같은 말씀 하시고 막 그랬었어요. 합격하셨어요. 그 당시에. 다시 해서 합격하셨는데 얼마나 억울하시겠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그 점수 나온 거 있죠? 점수 나온 거 이게 출력하셨는지 요새는 촬영 많이 하시더라고. 그때는 뭐 출력도 하시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가져가시고 품고 다니셨어요 1년 동안. 한 문제 때문에 떨어졌다고.
한두 문제 때문에 떨어진 사람은 여러분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엄청 많아요. 수험생이 그렇게 많으니까요. 뭐 셀 수 없이 많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주거용 오피스텔입니다. 2억짜리입니다. 이건 조례표를 보는 게 아니죠. 우리 머릿속에 있죠. 몇 %입니까? 0. 아니 매매죠. 뭐 제가 잘못했어요. 임대차로 생각 0.5죠. 얼마야? 100만 원 맞습니다. 0. 매매니까 한도액은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없어요. 당연히 없다고. 왜요? 한도액은 어디에나 나온 겁니까, 지금? 조례표 끝에 나오는 거죠. 근데 주택의 물건은 이거든 조례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한도액이 없는 겁니다. 당연히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일반한테 받을 수 있는 복비가 이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주거용 오피스텔일 때는 100만 원이 되겠죠? 쌍방 물어봤을 때는 곱하기 2 하죠. 자, 이번에 상가입니다. 2억짜리 상가 매매를 알선했습니다. 매매거든요, 지금. 자, 최고 얼마까지 받을 수 있겠다. 우리 머릿속에 있는데 이것도 0.8이 아니고 9죠. 밑에 거 0.9. 요걸 이해하고 있어야 계산 문제를 풀 수 있는 겁니다. 자, 180 이렇게 되는 거죠. 한도액은요, 당연히 없고 파란색 조례표가 없으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쌍방을 물어봤다면요, 360 이렇게 되죠. 가만히 보니까 복비가 오른쪽에 있는 게 복비가 더 센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 복비가 센 거예요. 일반 주택보다는. 자, 이번에 임대차로 갑니다. 임대차인데 이건 월세 있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월세 있는 걸. 그래서 보증금 4천에 월세 40만 원입니다. 4천에 40짜리 계약기간 2년 요런 조건입니다. 월세 있는 거. 그럼 주택이다 그러면 주택은 어떻게 뭐가 적용됩니까? 주택일 때는 이것처럼 조례표가 적용됩니다. 나눠드린 조례표가 적용된다고요. 자, 그러면 4천에 40일 때 거래 금액은 얼마일까요? 요거 중요하죠. 환산해 줍니다. 환산. 거래 금액은 4천 되는 게 아닙니다. 보증금만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닙니다. 월세가 있을 때는 월세에다가 곱하기 100을 해서 환산해 줍니다. 그러니까 월세 40을 내는 것은 곱하기 100 한다는 얘기는 보증금 4천을 넣는 거고 똑같다 이 말이야. 월세 100만 원 내는 것은 월세 안 내고 보증금 묻어놓은 걸 치면 1억 보증금 넣어놓은 거하고 똑같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좀 세게 인정을 해줍니다. 100이죠? 더하기 원래 보증금이에요. 월세 곱하기 100 더하기 원래 보증금 이렇게 한다고. 그럼 얼마 나와요? 8천 나왔죠? 8천. 여기까지 일단 계산 다 해야 됩니다. 8천 나온 거 아시겠죠? 그렇죠? 여기다 뭘 곱합니까? 최고요율인데 여기 주택이니까 뭘 보셔야 됩니까? 빌라니까 0. 조례표 중에서 위를 보시면 안 돼. 이번엔 임대차 등 밑에 칸을 보셔야 된다고. 금액이 또 얼마니까요? 8천이니까 5천 이상 1억 미만 칸을 보셔야 되겠죠? 얼마 나오는 거예요? 0.4 이렇게 되죠. 0.4를 곱하면 4, 8은 32, 32만 원인데 이때 한도액이 있나요? 없나요? 조례표인데 있습니다. 얼마인가요? 30만 원이죠? 그럼 한쪽에 받을 수 있는 복비는 최고 얼마가 됩니까? 요게 아니고 30만 원이 됩니다. 둘 중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둘 중에 적은 거. 응? 그렇죠? 둘 중에 어떤 거요? 적은 거. 쌍방한테 받을 수 있는 복비를 물어봤다면 얼마? 60이 되는 거예요. 60. 자, 이번에 똑같이 갑니다. 4천에 40이에요. 이번에 똑같이 가는데 이번에 뭐라고요? 주거용 오피스텔입니다. 우리 머릿속에 있죠? 일단 거래 금액은 얼마가 나오고요? 8천 나오죠. 뭐 볼 것도 없죠. 월세 곱하기 100 더하기 원래 보증금 8천 나왔죠? 달라지는 게 뭡니까? 주거용 오피스텔이니까 우리 머릿속에 0. 임대사니까 0.4지요. 뭐 얼마요? 32만 원입니다. 한도액은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그랬죠. 언제나 여기는. 그러니까 한쪽에 받을 수 있는 복비가 이제 어떻게 돼요? 32만 원. 위하고 다르죠? 달랐어요. 자, 이번에 상가입니다. 4천에 40짜리 상가. 거래 금액 얼마게요? 8천 똑같습니다. 다시 한번. 월세 곱하기 100 더하기 원래 보증금.
그럼 달라지는 게 뭔가요? 지금 상가는 우리 머릿속에 있는데 0.9 이렇게 돼. 커지죠? 8, 9, 72, 72만 원. 한도액은 있고요, 없고요? 없고요. 일반한테 받을 수 있는 복비니까 쌍방을 물어봤다면요. 144만 원. 곱하기 하셔야 되겠죠? 이게 복비 계산에서 가장 기본적인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 교재에 이거 안 나왔고 조류표도 없는데 있어야지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인문교재인데 왜 이 조류표를 안 넣는지 어떻게 설명하는지 지금 궁금해 죽겠어요. 조류표가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이게 설명이 이루어지는지 교재에다가 일 좀 넣어놓지. 그렇게 얘기해도 안 넣어놓습니다. 맨날. 됐습니다. 87페이지 가보시죠. 이제 지도감독 등 이렇게 나오는 거. 자, 우리 이제 애들도 보면 알아서 공부해 그러면 공부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그죠? 어떻게 해야 공부합니까? 옆에서 지켜서 뭐 하는지도 봐야 되고 공부할 때 막 이것저것 해 이렇게 시키기도 하고 그래야지 공부할까 말까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도 조금 커지면 이제 아무리 시켜도 안 합니다. 그렇게 돼. 아이가. 자, 그러니까 지도 감독이라는 표현이 나왔잖아요. 자, 중개하신 분들한테 알아서들 잘들 하세요. 그러면 잘 할까요? 아니에요. 똑같아요. 원리가 똑같아. 막 관청에서 막 뭐라고 해야 조금 긴장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지도 감독이라는 부분이 이제 그래서 필요하고 나오게 됩니다. 지도 감독. 그 중에서 여기 있는 내용들은 암기할 내용들이 되게 많아요. 우리가 지금부터 암기할 수는 없죠. 암기하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중요한 내용만 좀 몇 군데 보고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처분은 관청이 때리는 거예요. 관청이 때리는 건데 그 제도 중에서 몇 가지 보도록 합니다. 행정처분이 뭐가 있는가? 자격 취소라는 게 있고요. 자격을 스톱시키는 자격 정지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등록 취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업무 정지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거 있고 뭐 하나 더 있는데 그건 빼고요. 그 다음에 승계 제도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그래서 여기 지금 자격 취소는 자 대충 그 제도 취지만 이해하십니다. 자격 취소는 자격을 박탈하는 겁니다. 자격 정지는 누구냐? 밑에 일하는 소공한테 일정 기간 일을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이게 정지입니다. 정지. 그 다음에 등록 취소나 업무 정지는 이것은 부동산 사장님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좀 정도가 약했을 때가 영업 정지고요. 좀 심했을 때가 등록 취소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승계제도 이런 게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지도 감독에서는 시험 문제가 제가 볼 때는 3문제 정도 대비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1문제 정도 되고요. 매년. 그다음에 등록 취소가 여기서 또 1문제입니다. 이게 매년. 승계제도가 1문제 가까운 비중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면 자격 취소가 나왔어요. 자격 취소는 누가 할까요? 일단 87페이지 갑니다. 지금 87페이지 보면 네모 2번 중간에 네모 2번에 가로 1번 자격 취소라고 되어 있죠. 취소권자 누구래요? 시도지사. 그죠? 그 봐봐요. 자격 취소는 시도지사가 하는 거고요. 상대방은 누굴 것 같아요? 자격증 증 갖고 있는 사람이죠? 누구라고 불러요? 공인중개사. 이렇게 합니다. 이 사람한테 자격을 박탈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자격 취소라고 그럽니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자, 보세요. 처음에 자격증을 딸 때는 서울에서 증을 땄어요. 이렇게. 그런데 사무실을 오픈할 때는 경기도 고양시에 가서 사무실을 오픈하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서울에서 따고 경기도 고양시에 가서 오픈하고. 자, 그런 공인중개사가 혹시 자격 박탈당할 일이 생겼다 그러면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 중에서 시도지사, 요 고양시 아니에요. 경기도지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큰 시만 얘기합니다. 서울시장과 그 다음에 경기도지사가 있을 때 누가 자격 취소 권한이 있을 것 같아요? 둘 중에? 자격증을 교부했던 서울시장만 취소 권한이 있어요. 줬던 사람이 뺏는 겁니다. 지금 사무실이 어디에 있다고요? 경기도 고양시.
그렇다고 해서 경기도지사가 자격 취소 권한에 있는 것은 아니다. 그게 지금 거기 나와 있는 동그라미 1번 기억번 얘기입니다. 어떤 시도지사라고요? 교부했던 시도지사. 기억하시고, 그럼 자격 취소는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고 법에서 정한 사유에 들어가야 되죠. 자격 취소 사유가 밑에 박스에 보니까 몇 가지가 나옵니까? 4가지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2번 보시면 딴 사람에게 자기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자, 이게 뭐예요? 자격증 빌려주면 자격 박탈이다 이 얘기죠. 자격증 빌려주면 양도가 뭡니까? 자격증을 주는 거고, 그죠? 대여는 뭡니까? 빌려주는 거예요. 그럼 자격증 빌려준 사람이 들켰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하겠어요? 자격 취소. 아니, 여러분 자격증 따면 여러분 보고 써먹으라고 자격증 준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이 뭐예요? 남편한테 빌려주고 아빠한테 빌려주고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빌려준 거 들키면 어떻게 돼요? 자격 정지가 아니에요. 그냥 박탈이에요, 박탈. 극형이요, 극형. 예?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다음 페이지 가시면 가로 2번에요. 자격 정지. 행정처분과 벌칙 쪽은 이제 지금 공부하실 때는 살짝 공부하십니다. 자격 정지라고 나왔죠? 자격 정지하고 자격 취소 중에 어떤 게 더 심한 것이겠어요? 취소가 심하지. 그러면 자격 정지도 자격을 정지시키는, 스톱시키는 거잖아요. 누가 하겠어요? 시도지사. 그럼 상대방이 누구냐? 요건 좀 아셔야 됩니다. 상대방은 자격증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중에서 뭐예요? 소공이라고 해서 콕 집어서 밑에 일하는 사람이에요. 소공 이렇게. 소공. 그러니까 자격증 갖고 있는데 그냥 놀아. 그럼 자격증 대상이 안 돼요. 그죠? 자격증 갖고 있는데 오픈해서 지금 사무실 운영하고 있어. 그런 사람이 법을 위반하면 등록 취소나 영업정지로 다스려요. 오픈한 사람은. 그러니까 자격정지 상대방이 되는 건 딱 누구냐? 자격증 갖고 밑에 일하는 취직에 있는 사람만 정지 대상이 되는 거야. 이번 기회에 요걸 좀 확실히 알아두셔야 돼. 그러면 이때 이제 만약에 서울에서 자격증을 따가지고, 서울에서 자격증을 갖다가 따가지고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사무실에 취직했다. 그럴 수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자격정지 받을 일이 생겨버려서, 그럼 자격정지는 서울시장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경기도지사가 하는 거예요? 서울시장이 하는 거죠. 줬던 사람이 정지시키는 거야. 서울시장. 사무소 소재에 관할 시도지사는 권한이 없어요. 똑같이 절개하고. 줬던 사람이 뺏고 줬던 사람이 스톱시키는 거라고. 여기서 스톱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사유가 밑에 보시면 파란 박스에 자격정지 사유가 7가지 나와 있죠? 시험에서 거의 매년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는 철저히 암기를 하셔야 돼요. 큰 별표 쳐두시고. 자, 근데 그 중에서 좀 하나만 해보도록 합니다. 3번. 3번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몇 조 위반하여. 이거 아무 소용 없어요. 그건 필요 없고, 성실 정확하게 중지사항문에 대한 확인 설명을 하지 않거나, 설명의 근거자를 제시 안 했다. 수공은 확인 설명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복습하는 겁니다, 지금. 수공은 확인 설명할 의무가 있냐고. 의무는 없어. 의무는 없지만 설명해 줄 수는 있고, 설명할 때 그러면 거짓말을 해도 괜찮나요? 설명할 때 거짓말하면 안 되지. 설명할 때 정확해야지. 근데 거짓말로 설명했어.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격 정지. 요 기간은 길면 6개월까지 가능해요. 그래도 자격 취소보다는 나은 거예요. 이거 말고 정지 사유가 많이 있죠. 나중에 우리 1월 달부터 할 때는 암기 방법을 통해서 암기해 가면서 공부를 할 겁니다. 지금은 그 정도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오른쪽 가면 이제 등록 취소가 나옵니다. 등록 취소. 아까 등록 취소 사유가 한 문제 정도 비중이 있다고 그랬죠? 근데 등록 취소가 2가지로 나뉘어요. 반드시 등록을 잘라야 되는,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되는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가 있고, 절대적이 있고요. 반드시 등록 자르쇼 이런 사유가 있고, 그 다음에 등록 취소할 수도 있겠다.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가 있고 그래요. 절대적이 있고 임의적이 있고 2가지가 나요. 이렇게. 이거 구별하는 문제가 올해도 한 문제 출제됐어요. 그러니까 이거 구별해서 암기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여기 내용 중에
파란 박스 보시겠습니다. 자, 몇 가지만 좀 보도록 하죠. 거기 4번 보십니다. 법 12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런 건 아무 소용 없고요. 이중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4번.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쪽 위에 보시면 요거요. A라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여기 지금 은평구에 사무실을 얻어서 등록을 했어요. 지금 은평구에 등록. 동시에 A라는 개공이 마포구에 사무실을 얻어서 또 등록했어요. 같은 사장님이 지금 등록을 몇 번 했다고? 2번. 사장님이에요. 이쪽에서 또 사장님이에요. 이렇게 되면 뭐예요? 이중 등록. 2번 등록하면 안 되잖아요. 이때 들키면 어떻게 됩니까? 등록을 반드시 잘라야 된다. 이걸 잘라요? 이걸 잘라요? 둘 다 자르게 돼 있어요. 둘 다. 뒤에 걸 자르고 그런 게 아니고 이중등록 들켰죠? 그러면 둘 다 자르게 돼 있다. 법을 크게 위반한 거예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어떠냐면 이거 등록을 혹시 나중에 할 적에 벌써 이 등록된 게 다 체크가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등록이 안 납니다. 근데 이제 이론적으로 만약에 혹시라도 오류로 착오로 등록이 됐다면 어떻게 돼요? 이중등록이 돼서 등록이 다 잘리게 돼 있다는 거 4번 봤고요. 그 다음에 6번 보십니다. 몇 조로 위반한 이건 필요 없고요. 다른 사람에게 자기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했다. 이게 뭐예요? 등록증 빌려준 겁니다. 아까 보면 자격증 빌려줬을 때 그 자격증 양도되어 했을 때 그때도 자격 박탈 사유가 됐었죠. 이번에 뭘 빌려줬다고요? 등록증. 등록증 빌려주면 등록을 취소시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양도돼요. 요거 6번. 그 다음에 7번 보시면 업무정지 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하거나 7번의 첫 줄 업무정지 받으면 일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업무정지 기간 중에 뭐 했다고요? 중개업무를 봤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업무정지를 어긴 거죠? 그럼 등록을 어떻게 해야 돼? 말소시켜야 되지.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무기징역 중이야. 무기징역. 근데 또 패싸움을 또 했어.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 이제? 퇴학이지 퇴학. 똑같은 이치. 자, 그 다음에 8번 알아두셔야 됩니다. 8번. 최근 1년 내 이 법에 의해서 2번 이상 업무정지를 받고 2번 이상 받았대. 다시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이렇게 돼 있죠. 업무정지 2번 받은 상태에 전과 기록이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근데 이번에 어떻게 했죠? 다시 또 영업정지 받을 짓을 해서 이거 뭐예요? 삼진아웃죄. 삼진아웃죄. 여기에 걸리면 이번에 한 짓은 영업정지 받을 짓이지만 어떻게 됐어요? 등록을 말소시켜야 된다. 3세판 삼진아웃죄. 음주운전도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요즘은 음주운전이 되게 강화됐다고 뭐 들었습니다. 그리고 막 벌금 500만 원 나온다는데요? 음주운전 들키고 이러면? 네. 저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 그 나가는 학원의 원장님이 뭔 일이 있어서 뭐 좋은 일이 있었나 봐. 그래서 밤 10시에 수업 끝나고 나서 이제 집에 가야 되는데 딱 한 잔만 하고 가라고. 막 다른 사람 모임인데 저 오라고 그래서 가서 이제 그냥 소주잔 이만큼해서 한 반 잔 정도 마셨어요. 반 잔. 저 원래 이제 술을 잘 안 마시는데 원장님 해서 그냥 입만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래서 먼저 일어선다고 이제 일어섰어. 그런데 대리를 부르지 않고 88 이제 고속도로 타고 쭉 가서 저희 집 들어가려면 이렇게 빠져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뭐 거의 뭐 술 마신 것도 없는데 딱 돌아섰는데 요렇게 길이 있고 요렇게 가는 길이 있는데 여기서 딱 치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너무 놀래가지고 그쵸? 걸리진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불면 혹시 모르잖아요. 근데 뒤로 갈 수 있는데 뭐 도망갈 데도 없고 뒤에도 막 다 오니까 딱 그래가지고 딱 했는데 갑자기 여기 있던 경찰관 아저씨가 차를 옆으로 빼래요. 내렸더니만 보자마자 옆으로 빼라는 거야. 야, 이제 들켰다 이거. 요새 강화된다고 그러더만 이거 큰일 났다 생각했거든요. 빼라고 딱 그러더니 그분이 제일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안전띠 미착용으로 범칙금을. 이 사람 정신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음주 단속이나 하지. 그래가지고 그 안전띠 미착용으로 뭐 범칙금 얼마 그 얘기 들으니까 제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주 기쁘게 냈던 기억이 납니다. 예? 예.
참, 진짜 음주운전하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요새. 가끔씩 연말 돼가지고 이제 그런 일이 생기잖아요. 대리 꼭 불러야죠, 진짜로. 자, 요즘은 옛날보다 많이 줄었지만 그래도 있습니다, 보면은. 자, 삼진아웃째요. 다시 뭐요? 업무정지 받을지 다음에 삼진아웃째라고 이제 등록 취소로 가버려요. 자, 넘기시면 이번에 뭐가 나오냐면 상대적 또는 임의적 등록 취소가 나오죠. 그 중에서 이제 2번 보시겠습니다. 2번에 뭐라고 돼 있냐면, 2번이 뭐라고 돼 있냐면, 자, 뭐 위반하여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2개의 중개사무소를 둔 경우, 2개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경우. 자, 보세요. 이겁니다, 이거. 자, A라는 사람이 부동산 사장님입니다. 자, 은평구에 등록했어요. 근데 사무실이 여기 하나 있는데요. 사무실 여기 또 하나 두네요. 요게 뭐예요? 이중사무소. 사무실 2개 이상 둔 거잖아요. 등록은 몇 번 하고? 한 번. 그러니까 이중사무소는 등록을 한 번 했는데 사무실이 2개인 거고, 이중 등록은 등록 자체가 2번인 거죠. 어떤 게 더 나빠요? 어떤 게 더 나빠요? 이중 등록이 더 나쁘죠. 그러니까 그건 절등치죠. 근데 한 번 등록하고 사무실 2개인 것은 이거보다는 덜 하잖아요. 이때는 뭐요? 임의적이 되는 거예요. 응? 그 다음에 그 다음에 3번. 임시 중개 시설물 설치한 거. 이거 보세요. A라는 사람이 은평구에 등록한 사람이에요. 시커먼 거. 그런데 여기 좀 파라솔을 치고 또 합니다. A가 여기서. 한 번은 사무실, 한 번은 파라솔이에요. 자, 이것도 영업 장소가 되죠? 이것도 3번도 뭐요? 이중사무소처럼 임등치 이렇게 된다고 해요. 임의적 등록 취소가 됩니다. 그 다음에 쭉 내려가셔서, 자, 7번. 잘 나옵니다. 7번. 26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해서 계약서의 거래 금액 등 거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7번 별표하셔야 돼요. 서로 다른 2개 이상의 계약서를 작성했을 때죠. 뭐냐면 중요한 게 거짓 기재한 겁니다. 다운 계약서나 업 계약서 쓴 겁니다. 또 이중 계약서를 작성해 준 겁니다. 이렇게 걸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걸리면 등록 취소 할 수 있다. 이렇게 된다고.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부동산 사장님이 다운 계약서나 업 계약서를 썼다, 들켰다 그러면 등록이 날아갈 수 있다. 반드시 취소해야 되는 건 아니고 뭐요? 등록 취소 당할 수도 있다. 7번 중요하죠. 그 다음에 9번 중요합니다. 착각 많이 합니다. 금쟁이라고 돼 있죠. 금쟁이 저지르면 이게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아까 금쟁이가 몇 가지 있었죠? 14가지. 늘어서 14가지가 됐다고 그랬죠? 그러면 금쟁이는 형사처벌 가면 전부 다. 그러면 사실 요거 될 법해요, 이거. 근데 아닙니다. 다시 한번 기억을 해두세요. 금쟁이는 절대적이 아니고 뭐라고 해요? 임의적이다. 금쟁이는 등록 취소 당할 수 있다. 임의적이다. 요거 임의적이에요. 착각을 많이 하십니다. 절대적이라고. 왜냐면 형사처벌 감인이어서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밑에 업무정지가 나오고 오른쪽에 업무정지 사유가 잔뜩 나와요. 업무정지 사유는 암기할 필요는 없어요. 오른쪽 페이지에 있는 거. 자, 이번에 넘어가겠습니다. 중요한 건 아니고. 제일 밑에 보면 업무정지 시효제도가 있습니다. 시효제도 보세요. 시효제도. 별표하셔야 됩니다. 제가 있잖아요. 영업정지 받을 짓을 했어요. 업무정지 받을 짓을 했어요. 근데 3년이 훌쩍 지났죠. 3년 넘어가면 업무정지를 관청에서 못 때립니다. 저한테. 시간 넘어갔다 해요. 몇 년 지나버리면요? 3년. 보통 3년이 많죠. 우리 사람이란 우리 존재가 숫자 중에 보면 좋아하는 숫자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 보면 여기도 숫자 많이 나오는데 3년 되게 좋아해요. 4년?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 그렇죠? 5년은 조금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 6년? 별로 안 좋아해. 7년? 7이란 숫자. 되게 좋아해. 실자도. 8자? 8자 별로 안 좋아해. 9자? 별로 안 좋아해. 10자는 조금 모르게. 2자? 별로 안 좋아해. 1자? 좀 좋아해. 숫자 좋아하는 거 가만히 보면, 응? 어떤 글자를 좋아해요? 숫자 지금 가만히 보면. 그냥 제가 지금 이렇게 기억해서 한 거 아니에요. 그냥 딱 했을 때 그냥 튀어나온 거 얘기하는 거예요. 3자, 7자 되게 좋아하죠.
그 다음에 뭐 5자 좋아하고 1자 좋아하고 이런 거죠. 10자. 뭐 8 이런 거 잘 안 나오잖아. 6자 보셨어요? 이거 잘 안 나오잖아, 이게. 4자 잘 안 나와. 제일 잘 나온 거 지금 보니까 어쨌든 제가 즉흥적으로 했습니다만 3자, 7자잖아요. 몇 년 지나면 못 때린다고요? 3년. 그러니까 영업정지 받을 짓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3년 동안. 숨도 쉬지 말고 있어야지. 숨도 쉬지 말고. 그래야 지나가니까. 그쵸? 네, 이렇게. 자, 넘기십니다, 이제. 92페이지. 딱 넘겨놓으시고, 마지막 내용을 제가 칠판에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제 5분 정도 더 할 거예요. 제일 밑에 보면 저기 승계제도라는 게 있죠? 그걸 설명드릴 겁니다. 좀 복잡한데, 자, A라는 사람이 부동산 사장님이에요. 폐업을 했습니다. 이렇게. 폐업. 왜 폐업을 했는가? 이 사람이 지금 영업정지 받고 벌써 영업정지. 내일이 2번이나 영업정지 받은 사람이에요. 지금 영업정지 2번이나 받았어요. 폐업한 이유 아시겠죠? 삼진아웃죄. 만약에 영업정지 받을 짓을 한 번 더 했다가 들켜버리면 어떻게 돼? 등록이 날아가고 등록 취소가 되면 3년간이나 일을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게 무섭죠. 폐업을 해서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영업정지 2번 받은 전과 기록을 털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폐업을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슬그머니 어떻게 해요? 재등록했다. 이렇게 쳐봐요. A가 같은 사람이. 그러면 폐업했다 다시 차리면 폐업 전에 받은 영업정지 2번이 뭐예요? 날아갈까요? 날아가도록 하면 될까요? 우리 법에는 전과 기록 때문에 무겁게 처벌하는 제도가 있어요, 분명히. 그런데 만약에 이거 폐업했을 때 이걸 털어낼 수 있다면 다 이거 폐업할 거예요. 그리고 다시 차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 법은 어떻게 하느냐? 이 사람이 폐업 전에 영업정지 받은 거 있죠, 요거. 또 받은 거 있죠, 요거. 그럼 요 받은 날로부터 폐업을 했든지 말았든지 상관없어요. 하여간 1년 동안은 무조건 따라다녀. 1년간만 따라다녀. 1년. 1년 동안은 살아있게 만들어요. 1년간 따라다녀. 언제부터? 요 처분일, 요 받은 날부터요. 두 번째 받은 영업정지는 요 받은 날이 요 날이겠죠? 한 2달 있다 받았다면 그때부터 무조건 1년 동안은 살아있어. 이렇게 된 거예요.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놨어요. 그럼 어떤 결과가 됩니까? 만약에 이 사람이 재등록 이후에 같은 사람이 요때쯤 영업정지 받을 짓을 했다고 쳐봐요. 중간에 폐업했어도 영업정지 2번 받은 게 요 시점 기준에서 딱 보면 어때요? 살아있잖아요? 영업정지 받은 거 지금 살아있잖아요? 옛날에 받은 거? 영업정지 받은 거 살아있잖아요? 그럼 업무정지 받고 업무정지 받은 상태에서 다시 1년도 안 돼서 다시 영업정지 받을 짓을 했으니까 이거 어떻게 돼요? 삼진아웃죄죠. 그러니까 일단 영업정지로 끝나는 게 아니고 뭐예요? 등록 취소까지 나갈 수 있게 되지요? 그렇죠? 이렇게 해야 이게 정의로운 거죠. 만약에 이게 영업정지 받았는데 폐업하면 이거 다 털어낼 수 있다. 그래서 새 출발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가중처벌하는 제도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렇게 만들어놔야 맞지.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이 사람이 영업정지 받을 짓을 이때쯤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쯤 영업정지 받을 짓을 하면 벌써 영업정지 받은 요 2개는 뭐예요? 사라진 상태죠? 그러니까 영업정지요. 이건 영업정지지. 이건 당연히 2개를 이해하시겠죠? 2개? 예, 이거요. 그래서 요걸 갖다가 폐업 전에 받은 행정처분이 있으면 그 행정처분의 효과를 고스란히 재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가 떠안도록 합니다. 근데 얼마까지 이걸 승계하도록 하냐면 1년간 승계합니다. 언제부터 1년이냐면 처분일로부터 1년이야. 자, 요걸 갖다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교재에서. 92페이지 제일 밑에 있는 동그라미 2번입니다. 그 세 줄을 밑줄 긋습니다. 폐업 전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해서 업무정지, 과태료 위반 행위를 사유로 행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없죠. 효과에 동그라미 치셔야 돼요. 그 처분일도 동그라미 치셔야 됩니다. 몇 년간 승계입니까? 1년간 승계입니다. 처분일로부터 1년간 승계. 그죠? 1년간 승계. 요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1년 동안 따라다니게 만들어서 어떻게 해버리겠다. 더 무겁게 처벌하겠다. 그런 뜻이 담겨져 있지요. 예, 요게 승계제도입니다. 자, 두 번째 사람은 역시 폐업을 했어요. 개공입니다. 근데 두 번째 사람은
첫 번째 사람보다 더 동작이 빠른 사람입니다. 이 두 번째 사람은 저질렀어요, 이제. 얻어맞은 건 아직 아니고. 위반행위를 저질렀다고요. 아직 영업정지나 등록 취소를 당한 건 아닙니다. 근데 당하기 전에 재빨리 폐업한 겁니다. 그랬다가 슬그머니 모르겠지 하고 재등록한 겁니다. 그러니까 얻어맞기 전에 재빨리 폐업해버리고 나중에 슬그머니 같은 사람이 재등록한다 이 말이에요. 이랬을 때 여러분이 가만히 보면 법은 정의로워야 되잖아. 영업정지 저지른 사람이 폐업했다 재등록했을 때 나중에 재등록 이후에 이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그죠? 때릴 수 있어야 정의롭잖아요. 잘못했으니까 만약에 이걸 폐업했다 재등록했다 그래서 이때 못 때리게 된다면 잘못 저지른 사람 어떻게 하겠어요? 다 폐업했다가 다시 차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제도는요. 위반행위에 대해서 행정처분 내린 제도는 다 빠져나가요.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놨어요? 위반행위 저지르고 폐업했다가 다시 재등록해도 폐업 전 위반행위를 들춰내서 이 사람한테 폐업 전 위반행위가 등록 취소일 때는 등록 취소를 폐업 전 위반행위가 업무정지일 때는 업무정지를 때릴 수 있어야 하겠다죠. 이게 정의롭잖아요. 이게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얘기는 위반행위를 승계하도록 법을 정해놓고 위반행위를 승계했기 때문에 재등록한 사람한테 어떻게 해버릴 수 있다? 등록 취소나 영업정지를 때릴 수 있도록 해놨다 이런 얘기지. 이렇게 법을 만들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렇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게. 이걸 이해 못하시면 정의롭지 못한 겁니다. 오른쪽 페이지 제일 위로 가시면 자 밑줄 긋고 수업을 마칩니다. 제일 위로 가면 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 원칙이라고 돼 있죠. 그 원칙 옆에다가 이렇게 쓰십니다. 위반행위 승계라고. 이 말은 법조문에 없지만 제가 만들어낸 말입니다. 이 말을 이해해야지만 이 제도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위반행위를 승계한다. 위반행위를 승계한다. 그래서 어떻다는 거냐. 자 보시면 재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해서 폐업 전 등록 취소 또는 업무정지 위반행위에 대한 위반행위란 말이 나오죠. 업무정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할 수가 있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이게 정의로운 거예요. 다만 행정처분함에 있어서 여기요 폐업한 기간 요 폐업한 기간은 고려할까요 말까요? 고려하는 게 좋겠죠. 폐업한 기간은 얼마 동안 폐업했냐 그거 고려해야 되겠죠. 폐업한 사유는요 고려할까요 말까요? 좀 고려하는 게 정의롭겠죠. 때릴 때 무작정 때리는 건 아니고 또 그래서 거기 보면 뭐랑 뭐를 갖다가 고려해야 되겠다. 폐업의 기간도 고려하고 폐업의 사유도 고려해서 때려야 쓰겠다라고 하는 제도입니다. 이 두 마디가 딱 필요합니다. 이게 큰 틀입니다. 이게 승계제도입니다. 이제 자 그렇게 해서 행정처분을 받고 다음 주에는 이제 협회부터 진도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4페이지부터요. 예. 자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